야, 진짜 이런 시대가 오긴 하네요. 전기차가 항상 가격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주들도 그렇고 제조사도 그렇고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조금 기준에 가격을 맞추기도 하는데요. 보조금 없이 가격이 2,700만원인 전기차가 나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중국차 아니고요.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도 아닙니다. 폭스바겐이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할 거라고 선언하면서 전기차 차주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급형 전기차의 역사는 1세대가 테슬라, 2세대를 폭스바겐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대차그룹의 본질인 한국인들 입장에선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우리는 이런 차를 언제부터 살 수 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을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럴만도 합니다. 지금 테슬라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무슨 시가처럼 부르는 게 값이 되니까 테슬라가 아니라 회슬라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델3가 처음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가격이 5천만원대였습니다. 이때는 살만한 전기차라고 해봤자 모델 S 같은 차들밖에 없었고, 이런 차들은 가격이 1억을 훌쩍 넘어가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대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센세이션한 소식이었고, 실제로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보급률을 확 끌어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가세해서 보급률이 올라가게 된 거고요. 모델3가 2016년에 처음 공개됐잖아요. 그 이후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이 테슬라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전기차 회사로 떠오르고, 독일하고 나머지 미국 브랜드가 바짝 추격 중이죠. 최근에는 중국 브랜드가 자국 시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보급형 전기차가 등장한 이후로 유일하게 없었던 게 저렴한 전기차입니다. 약간 이건 보조금의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라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장려하는 국가는 대부분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느슨해진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기업들도 처음 만들어보는 기술이다 보니까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부품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들어가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건데요. 보조금도 가격 상승에 일조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보조금 생각 안 하고 소비층까지 생각한다면 원래는 3,500만원이 적정 가격인 차를 보조금 1,000만원을 생각해서 4,500만원으로 책정해버리는 차가 당연히 있는 거죠.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느슨해지면서 저렴한 전기차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다 싶으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는 출시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코노스 EV 같은 차들이 주목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2세대 보급형 전기차가 필요하다 싶었는데 이걸 폭스바겐이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은 뭔가요? 아직까지도 주행 가는 거리가 중심이죠. 그래서 500km 이상을 가는 전기차를 만들려고 모든 제조사들이 노력하는 중이고, 이미 테슬라랑 현대차그룹 같은 상위권 회사들은 이걸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 공간 활용 이런 것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더 많은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어 온 거죠. 이게 잘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랜저는 현대차의 대형 세단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지만 얘도 고급차라고요. 그런데 고작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해치백이 대형 고급 세단보다 비싼 게 맞냐 이거죠. 폭스바겐은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야, 주행거리가 중요한 경쟁력이고 자율주행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점유율을 높이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거죠. 이게 아주 살짝 생각을 전환한 건데요. 지금은 모든 회사들이 주행거리랑 자율주행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가격보다는 어떤 기술을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이게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까 정작 보급형 라인업은 비어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급형 라인업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2천에서 3천만원대로 살 수 있는 전기차인데, 사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정도 가격대의 전기차라는 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걸 모두가 간과하고 있을 때 폭스바겐이 이쪽 시장을 침투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실제로 포드 회장도 하나로 3천만원 수준의 보급형 전기차 경쟁이 머지않았다고 예측했습니다. 블룸버그 NEF가 2030년쯤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의 52%가 전기차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미국 정부도 목표치를 채울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연간 750만 대 이상을 전기차로 팔고 싶어 하잖아요. 폭스바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야야, 3천만원도 부담스럽지 2,700만원까지는 내려야 하지 않겠어? 이런 겁니다. 원래 주행거리 400km 정도에 가격은 3,300만원 정도로 보급형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점유율을 더 빠르게 올리려면 이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대체 가격을 어떻게 내릴 거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폭스바겐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전기차도 플랫폼화 하겠다 이건데, 이건 내연기관차가 플랫폼화 되는 과정이랑 똑같은 겁니다. 내연기관차도 처음에는 이 차랑 저 차랑 차체도 다르고 엔진도 다르고 부품도 죄다 다르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엔진도 똑같은 걸 쓰고 차체도 똑같은 걸 쓰고 창문 스위치 같이 통일할 수 있는 부품은 통일하고, 이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제조사 입장에선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걸 전기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통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미 플랫폼은 다들 세대별로 통일시키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건 배터리 팩이죠. 올해부터 그룹 차원으로 전기차는 동일한 배터리 팩을 채택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2030년까지 배터리 비용을 50%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폭스바겐의 설명입니다. 사실 그룹 차원으로 본다면 이게 맞는 말이죠. 그룹 차원으로 박리담회를 실현시켜서 이걸 가격 인하에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폭스바겐의 역량이 달린 거죠. 숫자 자료를 보면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전기차 판매량 전망을 보면 2020년까지 1130만 대 수준이던 게 2030년에는 2억 3천만 대 수준으로 급증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조만간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전망치를 기억한 상태에서 배터리 원자재 가격을 볼까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톤당 58만 1,500위안까지 올랐던 게 지난달에는 53만 2,500위안까지 떨어졌거든요. 리튬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리튬을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배터리가 가장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림돌이 있는 게 배터리 기업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리튬 가격은 줄어드는데 배터리팩 가격은 확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경제 침체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만 봐도 모회사가 유상증자로 투자금을 충당하거나 단독 공장 건설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투자 계획이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말 대비 지난달 23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를 비교해보면 전기차 제조사 주가가 모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정되어 있던 투자 같은 게 시원시원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변수만 제대로 잡으면 폭스바겐의 보급형 전기차 전략이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배터리 기업을 어떻게 잡느냐인데요. 중국 배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얘네는 진짜 자본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무서운 거죠. 원래 넘사벽이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무섭게 추격하기 시작했잖아요. 중국은 배터리 원재료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해서 얘네랑 협력하는 순간 대량 생산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중국산이라 꺼려진다? 글쎄요. 당장 현대차그룹도 중국산 배터리가 평범한 선택지가 되는 거라서 여기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폐배터리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폐배터리를 재활용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원재료 수입 스트레스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봐도 2030년 전망치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00만 대, 폐배터리는 10만 개가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도 2030년에 12조 원, 2050년에는 600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격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지자체나 민간 수집업자가 검사를 하고 분리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제조가 불가능한 배터리는 소재를 추출하거나 아예 쓸 수 없는 건 폐기해버립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배터리는 잔해 수명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로 쓰거나 가정용이나 산업용 배터리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결국 또 다른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모든 분야가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소리냐면 제가 현대차 IRA 내용을 다룰 때마다 했던 이야기 있죠. 전기차는 기업이 단독으로 이뤄낼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국가 정책이 티키타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조금 정책도 있을 거고 앞에서 봤던 폐배터리 산업도 포함되겠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전기차 산업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이 참 아쉬운 겁니다. 이런 보급형 전기차 계획과 선언을 현대차그룹이 가장 먼저 했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폭스바겐도 그렇고 GM이랑 포드도 그렇고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이 보급형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대차그룹 전기차 계획에 보급형 전기차가 없어서 어느 순간 틈새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대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공략할지 궁금합니다. 기술력이 앞선 만큼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